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되찾은 시간 94쪽. 이 책에서 언급된 사람들 중 어느 누구와도 오랫동안 재회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1914년 파리에서 2달을 보내는 동안 샤를르스 씨는 얼핏 스쳤고 블로크와 생류를 만났으며 생류의 경우에는 단 2번 만났다.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보여준 2번째 만남에서 그는 내가 앞에서 기술했던 탕송빌 체류 때 보여준 온갖 불성실한 나쁜 인상을 지워버렸고 또 나는 이런 그에게서 예전에 그가 가졌던 온갖 훌륭한 장점을 다시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전쟁 선포 후, 다시 말해 그 다음 주 초였다. 그때 블로크는 지극히 국수주의적인 감정을 과시했고 그가 떠나자 생류는 다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냉소적으로 말했는지 그 어조의 신랄함이 거의 충격적일 정도였다. 생류는 발베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간접적으로 나중에 그가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시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배인이 그 자리를 얻은 것은 니신 베르나르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덕분이었다. 그는 사실 블로크의 아저씨가 예전에 후원했던 바로 그 젊은 종업원이었다. 그러나 부유함이 그에게 미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생류가 그를 유혹하려고 시도했지만 헛수고였다. 이처럼 일종의 보상 심리에 의해 고결한 젊은이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마침내 정념을 의식하고 그 정념에 몸을 맡기는가 하면 반면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젊은이들은 늦게나마 예전 이야기의 믿음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샤를리스 같은 이들과 불쾌하게 충돌한다. 모든 것은 시간상 순서의 문제이다. 아니야 하고 그는 힘차게 또 즐겁게 외쳤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유가 어떻든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공포 때문이라고. 그러고는 타인의 공포를 강조하는 몸짓보다 더 정력적인 긍정의 몸짓으로 덧붙였다. 내가 군 복무를 다시 하지 않은 것도 정말이지 공포 때문이라고. 칭찬할 만한 감정으로 가장하는 것이 나쁜 감정을 감추기 위한 유일한 속임수는 아니며 오히려 나쁜 감정의 과시가 새로운 속임수임을 나는 이미 주목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 나쁜 감정을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류에게서 이런 경향은 경솔한 행동이나 실수로 남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때 일부러 자신이 했다고 선언하는 습관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습관은 아마도 생류와 오랫동안 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어느 전쟁학교의 교관으로부터 기인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생류는 그에 대해 커다란 존경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말장난을 어떤 감정의 언술적인 비준으로 해석했고 또 그것이 생류의 행동과 지금 시작된 전쟁의 불참을 시사했으므로 그가 그것을 선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한 아주머니가 이혼한다는 소식 들었니? 하고 그는 나와 헤어지면서 물었다. 헐.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 자주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을 믿기 위해서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게다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저씨는 사극계뿐 아니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매력적인 남자이지. 어떤 점에서는 아주머니보다 더 인정이 많은지도 몰라. 아주머니는 성녀이지만 아저씨에게 그 사실을 지나치게 느끼게 하거든. 다만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계속해서 배신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돈도 주지 않는 끔찍한 남편이니까 아주머니가 아저씨와 헤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그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또한 그건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그저 입 밖에 낸 것일 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게다가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아저씨를 참아왔으니까. 나도 이젠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부인하고 그러다 나중에 진실로 드러난 것들이 많다는 걸 잘 알아. 이 말은 그에게 게르망트 양과의 혼담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을 하게 했다. 그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단언했으며 때때로 이유도 없이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는 또 그 거짓된 양상이 소문을 믿는 사람을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약혼이나 이혼 또는 정치적인 소문 같은 새로운 소문이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태어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교계의 소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로베르와 헤어진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내가 알게 된 어떤 사실이 전선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공포를 느껴서요 라는 그의 말을 내가 완전히 잘못했었겠다는 걸 증명했다. 생누는 자신의 군 지원이 승인될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대화에서 돋보이고 심리적인 독창성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군 지원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그의 행동은 그가 그 말에 부여해야 한다고 믿은 독창성이라는 의미에서는 덜 독창적이었지만 생탕들의 대상, 성당이 구현하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프랑스적 가치, 영주와 부르주아와 농노로 구성된 생탕들의 대상의 프랑스인에게서 당시 발견할 수 있었던 온갖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분과 보다 일치하는 것이었다. 동일한 가족에서 나와 동일하게 프랑스의 두 분파를 이루는 영주들을 존경하는 농노와 영주들에 반항하는 농노, 즉 프랑스와즈의 아류와 모렐의 아류로부터 나온 두 화살이 다시 결합되기 위해 전선이라는 동일한 방향을 향했다. 프랑스와주와 모렐의 아류. 블로크는 어떤 민족주의자 가로 열고 게다가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없는 가로 닫고 어떤 민족주의자의 비겁한 행동에 대한 고백을 듣자 무척 기뻐했는데 생누가 전선으로 떠나느냐고 묻자 그는 대사자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근시야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 후 블로크가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전쟁에 관한 그의 의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근시임에도 병역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에 우리는 생누를 만났고 생누는 전쟁부에서 연대장에게 소개받기 위해 예전에 장교였던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캉부르 메르시아라고 생누가 말했다. 아 그렇군. 예전에 내가 알던 지인에 관해 말하고 있어. 너도 나만큼 캉캉을 잘 알잖아. 나는 생누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내도 알며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 그 아내를 쇼펜하우어에 정통하고 어쨌든 천박한 남편에게는 닫혀있는 지적 세계로 인도하는 뛰어난 여인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 있었으므로 생누가 그 아내는 멍청해. 내게 양보하지. 하지만 남편은 재능도 있고 매우 호감이 가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처음엔 무척 놀랐다. 아마도 생누는 멍청해라는 말을 통해 상누사유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부인의 미친 듯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이는 상류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장점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그것은 뭔가 가족 중에 그의 어머니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장점일지도 몰랐다. 적어도 그는 공작 부인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사상가들을 특징 짓는 지성이나 일반 대중이 부자에게 한 재산 만들 줄 안다고 인정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생류의 말은 그렇게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허세를 부리는 것은 어리석음과 비슷하며 소박함은 조금은 감추어진 그러나 매우 호감이 가는 취향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사실 나는 캉부르 메르시의 소박함을 음미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판단의 다름 외에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한 존재가 얼마나 여러 다양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캉부르 메르시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그의 껍질뿐이었다. 그리고 타인이 증언하는 그의 맛은 내게 낯선 것이었다. 블로크는 자기 집 앞에서 우리와 헤어지며 생류에게 쓰라린 원한에 사로잡힌 듯 저들 멋진 젊은이 장교들은 참모본부에서 대열을 지어 행진하면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데 이등병에 지나지 않는 자기가 비렐름 때문에 총을 맞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비렐름 형제가 매우 위독한 모양이야 라고 생류가 대답했다. 블로크는 가까이에서 증권거래소를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그런 충격적인 소식은 특별히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 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에드워드 7세나 비렐름 2세처럼 병든 군주는 모두 망자로 포위 직전의 도시는 모두 점령한 도시로 간주하는 법이다. 그 사실을 감추는 건 하고 블로크가 덧붙였다. 단지 보수놈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지. 놈은 어젯밤에 죽어서 내 부친이 1급 소식통으로 들은 내용이라고
1급 소식통이란 아버지 블로크가 참조하는 유일한 소식통으로 그는 고위층과의 교제 덕분에 외국 채권이 상승하거나 드비어스 채권이 하락할 거라는 아직은 비밀인 그런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때 드비어스 채권이 상승하거나 외국 채권 매입이 발생해서 만일 전자의 거래가 탄탄하고 활발하며 후자의 거래가 유동적이고 미미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유보한다고 해도 1급 소식통은 여전히 1급 소식통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블로크는 우리에게 신비롭고도 거드름 피우는 표정으로 그러나 또한 분노한 표정으로 카이저의 죽음을 알렸다. 그는 특히 로베르가 비렐름 황제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격려했다. 생누와 게르망트 씨는 설사 그들이 단두대의 칼날 아래 있다 해도 달리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두 명의 사교계 인사가 유일하게 무인도에서 살아남아 어느 누구에게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교훈의 흔적에 의해 서로를 알아보았으리라. 마치 두 명의 라틴 문학자가 베르길리우스의 시고를 정확하게 인용하듯이 말이다. 생누는 설령 독일인으로부터 고문을 당한다 해도 비렐름 황제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예의 범절은 어쨌든 정신에 대한 커다란 구속의 지표이다. 그 구속을 내던질 줄 모르는 자는 사교계 인사로 남는다. 게다가 이런 평범하지만 우아한 언행은 거기에 숨겨진 관대함과 표현하지 않은 영웅심이 결합된다면 겁 많고 허세를 부리는 블로크의 천박함에 비하면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생누에게 외쳤다. 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저 비렐름이라고는 부르지 못할걸? 그래, 넌 겁이 많아. 벌써 여기서도 그놈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었을걸? 아, 그놈은 우리를 경계선에서 훌륭한 병사로 만들 거야. 병사들은 모두 보슈 놈들의 정화를 핥을 테고 너희는 말을 타고 가도행진을 할 줄 아는 장교들이니까. 이상 끝. 저 가엾은 블로크는 내가 가도행진하기만을 바라는 모양이지 하고 생누가 우리의 친구와 헤어졌을 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가도행진이 전부는 아니라고 느꼈다. 기병부대가 활동을 못하게 되자 그는 보병 장교, 다음에는 경보장 장교로 근무를 허락받았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독자가 조금 후에 읽게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로베르의 애국심으로 말하자면 단지 로베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블로크는 이해하지 못했다. 블로크는 자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고역하게도 군국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방해 했지만 이전에 자기가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믿었을 때는 지극히 국수주의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생류였다면 결코 이런 발언 따위는 하지 못했으리라. 우선 일종의 도덕적인 세심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매우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예전에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죽으려 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다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어요. 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걸 나는 사후에라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대한 사랑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로베르는 이런 순간이면 게르망트 가문보다 생누 가문을 더 많이 떠올렸다. 그가 가진 지성의 도덕적 감정이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지적이고 정말 진지한 일꾼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문학으로 표현하며 돋보이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이 있다. 우리는 고등학교도 소르본 대학교도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각자 따로 동일한 대가의 몇몇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대가들은 주목할 만한 강의를 하면서 몇몇이 다른 대가들처럼 그들 이론에 야심찬 이름을 붙이며 천재적인 인간으로 간주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만 해도 로베르는 기꺼이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선언은 코타르나 브리쇼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리스어나 의학에 정통하고 바로 그 때문에 사기를 치는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믿는 분들에 대해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예전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쳤을 그런 감정에 근거하지만 어머니 자신은 그 감정을 스스로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으며 또 어쨌든 남에게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을 거라고 이미 앞에서 말했다. 아, 그런 의미였구나. 마찬가지로 생류의 입에서 군 장비나 그가 해야 하는 물건 구입,
우리의 승리 가능성이나 별 가치 없는 러시아군과 영국이 할 일에 대해 말할 때면 가장 호감 가는 장관이 일어서서 열광하는 의원들에게 토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웅변적인 말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수완에게서 그토록 많은 사례를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훌륭한 감정의 표현을 가로막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게르망트 정신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특히 생루 가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해도 그는 또한 게르망트로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용기를 부추기는 수많은 동기 가운데 동시에르에서의 그의 친구들을 부추기는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매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들의 임무에 그토록 열중하던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은 마른 전투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그들의 부하들을 끌고 나갔다가 전사했다. 그치. 내가 동시에르에 체류했을 때 젊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을 테지만 생루가 교류하는 환경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만나지는 못했다. 그들도 생루가 교류하는 환경의 장교들이 평민 즉 포필로와 사병에서 진급한 장교들과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지극히 거만하고 저속한 쾌락주의자라는 의미에서 아리스토란 별명을 붙인 그런 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애국심도 마찬가지였다. 동시에르에 체류하는 동안 그때는 드레푸스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다. 귀족 출신의 장교들은 나도 들었는데 그들이 조국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한 애국심이 넘쳐 흐르는 걸 목격했다. 군인들의 애국심은 그토록 진지하고 심오하고 그들이 불가침의 존재라고 믿는 어떤 확고한 형태를 취했으므로 그 애국심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 분노했다. 한편 급진파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이고 독립적이고 확고한 애국적 종교도 가지지 못한 애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공허하고 가증스러운 표현이라고 믿는 것 속에 어떤 심오한 현실이 담겨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생리도 그들처럼 마음속으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의 작전에 대한 탐색과 구상을 자신의 가장 진실한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데 길들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처럼 그에게서도 자신의 육체적 삶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삶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인 부분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주위에서 개인의 존재는 다만 보호막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졌으리라. 생류의 용기에는 보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초기에 우리의 우정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관대함과 또한 나중에 그에게서 깨어난 유전적인 악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악덕은 그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지적 수준에 결합되어 그로 하여금 용기를 찬미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을 끔찍이 싫어하게 한 나머지 남성적인 것을 접촉하는 데서 어떤 기쁨마저 느끼게 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의 삶을 매 순간 희생하는 세네갈 병사들과 더불어 순수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사약 냄새 풍기는 향수를 뿌린 그 어린 신사들에 대해 많은 멸시가 담긴 어떤 정신적인 쾌락을 맛보았을 테고 이런 쾌락은 비록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탕송빌에서 그가 남용했던 코카인이 주던 쾌락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코카인이 유발하는 영웅주의가 하나의 처방이 다른 처방을 대체하듯 그를 치유해 주었다. 그의 용기에는 예의의 측면에서 이중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남을 칭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선행을 베푸는 데 만족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났던 블로크 같은 인간이 물론 넌 꽁무니를 빼겠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속한 재산이나 지위, 목숨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끔 부추기는 습관이 있었다. 재산, 지위, 목숨마저. 한마디로 말해 그의 성격이 가진 진정한 고귀함이었다. 고귀함이라고 11권에서는 생루를 막 까더니 이번에는 생루를 아주 높이네요. 그러나 그의 영웅심에는 그토록 많은 원천에서 나온 요소들이 혼재되었으므로 그 자신에게서 표명된 새로운 취향과 그가 극복할 수 없었던 지적인 평범함 또한 그 일부를 이루었다. 샤를루스 씨의 습관을 취하면서 로베르는 비록 아주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샤를루스의 남성형에 대한 이상형도 취했다. 전쟁이 오래 갈까? 하고 나는 생류에게 물었다. 아니, 난 상당한 단기전이 되리라고 생각해. 하고 생류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그의 논증은 어느 때처럼 책에서 빌린 것이었다. 몰트케이 예언을 참고하면 그래, 다시 읽어봐 하고 그는 이미 내가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대부대의 지휘에 관한 1913년 10월 28일자 포고령은 평화시 예비군 교체를 조직하거나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은 장기전인 경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거든. 내게는 문제의 포고령이 단기전의 증거가 아니라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들에게서 또 전쟁이 고착화될 경우 모든 종류의 물자에서 엄청난 소비나 여러 작전 현장의 유대 관계를 짐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전쟁이 단기전이 될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도 짐작하지 못한 성경 지명의 결핍으로 해석되었다. 동성애의 세계 밖에서 성격상 동성애와 가장 대립되는 사람들 중에는 남성성에 대한 어떤 관습적인 이상형이 존재하며 만일 동성애자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이런 이상형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왜곡한다. 그 이상형은 몇몇 군인이나 외교관에 의해 재현되는 특히 짜증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가장 소박한 형태로서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자의 냉담한 모습을 들 수 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친구와 헤어지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지만 분노한 모습 아래 이런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분노가 점점 커지다가 헤어지는 순간 마침내 폭발하고야 만다. 기가 막히군 이 멍청한 자식. 어서 나를 포옹하고 내게서 거추장스러운 지갑이나 가져가라고 이 바보야. 국가의 대원만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공사관이나 전투부대에 있는 아이에게 애정을 품은 외교관 또는 장교는 아이가 열병에 걸리거나 총알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 보다 능숙하고 교묘한 형태로 하지만 사실은 가증스러운 형태로 남성성에 대한 동일한 취향을 제시한다. 그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는다. 마음씨 착한 의사가 전염병에 걸린 어린 환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듯이 곧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만일 외교관이 작가라면 그는 죽음을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슬픔을 느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처음에는 남성적인 수줍음에서 두 번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감추면서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예술적인 기교에 따라 침묵할 것이다. 그는 동료 중 하나와 함께 죽어가는 자를 지키며 밤을 새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슬픔을 느낀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사관이나 전투부대의 일을 평소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것이다. B가 내게 내일 장군의 점검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부하들이 깨끗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라고 말하더군. 보통 때는 그렇게도 다정한 그가 여느 때보다 훨씬 냉담한 어조로 말했어. 그가 내게 눈길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지. 나 자신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걸 느꼈고. 독자는 이 냉담한 어조가 실은 슬픈 모습을 감추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슬픔을 느끼는 방식임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지만 또한 꽤 절망적이고 추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슬픔의 의미가 없으며 삶이 이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슬픔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죽을 때면 그들은 마치 새해 첫날 당신에게 맛밤을 가져다 주며 행복하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라고 냉소하면서 그렇지만 인사말을 하는 신사처럼 거짓과 허무의 인상을 준다. 요컨대 임종의 자리를 지키던 장교나 외교관의 이야기를 끝내자면 부상병이나 죽어가는 사람이 밖으로 실려 나갔으므로 그들은 모자를 쓰고 그리하여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은 끝난다. 돌아가서 장비에 광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의사가 맥박을 만지던 손을 놓는 순간 침대 앞에 서 있던 B와 내가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닌데 군무를 벗었어. 햇볕이 수직으로 내리쬐어 더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자는 두 명의 남성다운 남성이 한 번도 애정이나 슬픔이란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남성이 모자를 벗은 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라 장엄한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동 때문임을 이해하리라. 생루 같은 동성애자들에게 남성성의 이상형은 동일하지 않지만 또한 관습적이며 기만적이다.
기만적이라 함은 신체적 욕망이 그들 감정의 기초를 이루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따른 기원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있다. 샤를르스 씨는 여성성을 중호했다. 생루는 젊은 남자의 용기와 기병의 임무에 대한 취기, 지극히 순수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남성들 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우정의 고결함을 찬미했다. 전쟁은 중심 도시들을 여성들만 있는 곳으로 만들어 동성애자들에게 절망을 안기지만 반대로 그들이 스스로 공상을 지어낼 만큼 총명하며 그러나 그 공상의 기원을 꿰뚫어 보고 인식하고 자기를 판단할 만큼은 총명하지 않다면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전쟁은 열정적인 소설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해에 모든 사람들이 디아볼로 놀이를 했을 때처럼 몇몇 젊은이들이 단지 스포츠 모방 정신에서 군에 지원했을 때 생루에게 전쟁은 그에 보다 구체적인 욕망 속에서 그러나 이데올로기라는 구름에 가려진 욕망 속에서 자신이 추구한다고 상상하는 이상형에 한층 더 가까웠다. 여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순전히 남성들로 구성된 기사단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섬기는 이상이었다. 거기서 그는 당번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부하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면서 죽어갈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용기에는 비록 다른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가 대귀족이라는 사실과 또한 알아보기 힘들고 조금은 이성화된 형태로 샤를르스 씨의 관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여성적인 것이 전혀 없는 남성의 본질이었다. 게다가 철학과 예술에서도 유사한 두 관념이 전개되는 방식에 의해서만 가치가 있듯이 또 크세노폰에 의해 서술되었는가 아니면 플라톤에 의해 서술되었는가에 따라 크게 다르듯이 나는 그들이 그런 점에서 서로 닮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밝은색 넥타이 매기를 꺼리는 샤를르스 씨보다는 지극히 위험한 곳으로 떠나기를 청하는 생루를 무한히 찬미한다. 나는 생루에게 내 친구 발베크 그랜드 호텔이 지배인 이야기를 했다. 전쟁 초에 그는 자신이 결함, 변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프랑스의 몇몇 연대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또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결함을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어느 순간에는 발베크를 위협하는 일본 군과 독일 군과 러시아 기병인 코사크 군이 동시에 리브벨에 상륙한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초벽질한 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당국이 보르도로 출발한 것은 조금은 성급했다고 생각했으며 그토록 빨리 초벽칠한 흙이 떨어지게 한 것은 철수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독일 혐오자인 지배인은 자신이 보슈인 것이 알려져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자기 동생에 대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 동생은 보슈 놈들로부터 25m 떨어진 참호에 있어요. 발베크에 대해서 말인데 호텔의 옛 엘리베이터 보이를 기억해? 하고 생루는 나와 헤어지면서 마치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며 그래서 내가 알려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군에 지원하면서 공군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게 편지를 써 보냈더군. 아마도 엘리베이터 우리 속에 갇혀 올라가는데 지쳤고 또 그랜드 호텔의 계단 높이가 그에게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는 수희가 가슴에 늘어뜨린 장식줄과는 다른 계급줄을 달려고 했다. 우리의 운명은 항상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의 부탁을 지원해 줄 생각이야 라고 생루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질베르트에게 말했지만 우리에겐 항상 비행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적의 준비 상황을 볼 수 있는 것도 비행기를 통해서고 공격의 최대 이점인 기습의 이점을 빼앗는 것도 비행기이며 어쩌면 최고의 군대는 최고의 눈을 가진 군대겠지. 나는 그 비행사 엘리베이터 보이를 며칠 전에 만났다. 그는 내게 발베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생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던 나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처럼 샤를루스 씨와 젊은 남자들과의 관계가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대화를 그쪽으로 돌렸다. 엘리베이터 보이는 놀란 듯했고 그 일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반대로 그는 애인과 새 남자친구와 함께 살던 부유한 젊은이를 비난했다. 그는
그들을 모두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듯했는데 독자도 기억하겠지만 샤를르스 씨가 브리쇼 앞에서 내게 말했듯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므로 나는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 의혹에 가장 확실한 단언으로 맞섰다. 부유한 젊은이의 여자친구가 젊은 남자들을 위인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모두가 함께 쾌락을 취했다고 했다. 진실이란 이토록 부분적이고 은밀하며 예측 불능인 탓에 이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샤를르스 씨도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부르주아식의 추론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자기가 없는 데서 샤를르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는지 샤를르스 씨는 여자가 유인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 나를 보러 왔어요 하고 엘리베이터 보이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으니까요. 그런 부정한 짓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일을 명백히 불쾌하게 여긴다고 말했죠. 한 사람만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소문은 나는 법이고 그러면 어디서도 직정을 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마지막 이유가 앞에서 말한 그의 고결한 주장을 약화시켰는데 그것은 비밀을 지켜준다 하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생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았다. 필시 부유한 남자와 그 애인과 남자친구들도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여러 다양한 시기에 걸쳐 나누었던 대화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이를테면 그 부유한 남자의 애인이 엘리베이터 보이의 친구인 제복 입은 종업원을 소개받기 위해 그를 찾아왔었다고 했다. 아마 그 녀석을 모르실 거예요. 손님은 그때 호텔에 안 계셨으니까요. 빅토르라고 사람들이 말했죠. 당연히. 하고 엘리베이터 보이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불가침의 법칙을 참조한다는 듯이 덧붙였다. 부자가 아닌 친구에게는 거절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 부유한 친구의 귀족 친구가 발베크를 떠나기 전 나를 초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이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친절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으리라. 그런데 그 가엾은 프랑수아즈는 조카의 병역을 면제받는데 성공한 거야? 그러나 조카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온갖 노력을 해온 프랑수아즈는 게르망트 부부를 통해 생 조제프 장군에게 추천받으라는 제안을 받자 절망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늙은이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고약한 애국자랍니다. 프랑스와즈는 전쟁 얘기만 나오면 비록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해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가엾은 러시아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집 집사는 어쨌든 전쟁이 열흘 정도만 지속될 것이며 또 프랑스의 찬란한 승리로 끝날 거라고 확신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의해 자신의 말이 반박될까 두려워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고 또 오래 계속되는 불확실한 전쟁을 예언할 만큼의 상상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승리로부터 그는 적어도 프랑스아즈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미리 끄집어내려고 했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군요. 많은 녀석들이 걸으려고 하지도 않나 봐요. 16살짜리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프랑스아즈를 화나게 하려고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먹다 남은 씨를 내뱉고 욕설을 퍼붓고 험담을 하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16살이라니 동정녀 마리아시여 하고 프랑스아즈는 한순간 경계의 빛을 보이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20살이 넘은 사람만 뽑는다고 하던데요. 아직 아이들인데요. 물론 신문이 그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게다가 항상 앞장서는 건 젊은이들이에요. 그중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테죠. 한편으로 그건 좋은 일일 거예요. 이따금 적절하게 피를 흘리는 건 유익하니까요. 장사도 잘 되게 할 테고. 하지만 정말로 너무도 유약한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기만 하면 즉시 총살당할 테고 12발의 총알이 탕 하고 살갗이 박힐 테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일은 필요할 테죠. 그런데 그게 장교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은 페세타를 받을 테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인데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말에 프랑스아즈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사람들은 집사가 그녀를 심장마비로 죽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그녀는 그런 일로 자신의 결점을 버리지 않았다.
한 소녀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잠시 방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옷장 사다리 높이 올라가 있는 늙은 하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옷에 좀이 슬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 방코트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들으려고 올라간 것이었다. 나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게 간접적인 투로 질문하는 듯한 교묘한 태도로 유지했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 전부터 왜냐하면 아마도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저 숙녀분은 저택을 소유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한 채 순진한 개처럼 두 눈을 수줍게 뜨면서 명백한 질문을 피하려는 듯 왜냐하면 아마도 저 숙녀분은 개인 저택을 소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이는 예의에서 나온 배려라기보다는 호기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하인들은 그리고 특히 그들의 임무인 시중드는 일이나 존경을 표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카스트 제도 안으로 깊이 뚫고 들어왔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인으로 남아있으며 또 그들 계급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표시하는 법이어서 프랑스아즈는 나에 대해 사교계 인사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이상한 발언들을 자주 했다. 이를테면 만일 더워서 내 이마에 땀방울이라도 맺히면 마치 내가 중병이라도 걸린 듯 기쁨을 감추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뻐하며 땀에 흠뻑 젖었네요 라고 어떤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듯 놀라면서 뭔가 부적절한 걸 보았을 때 짓는 경멸적인 미소 가로 열고 도련님은 넥타이를 매는 것도 잊고 외출하시네요 와 그렇지만 가로 닫고 경멸적인 미소와 그렇지만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온 우주에서 나 혼자만이 땀이 젖었다는 듯이 말이다.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품위 있게 말하지 않았다. 자기보다 훨씬 신분 낮은 사람들에 대한 겸손함과 애정이 깃든 존경심에서 그들의 상스러운 언어 표현을 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아즈의 딸이 내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 하소연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말할 게 있어요. 문을 잘못 닫는다니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했는데 프랑스아즈는 아마도 지금까지 단지 그녀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그토록 순수한 프랑스어가 피어나는 걸 보았던 그녀의 입술에서 지금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인간에게서 표현뿐만 아니라 사고 또한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신기할 뿐이다. 집사는 푸엔카레 씨가 나쁜 의도를 가졌으며 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17-8번 언제나 자기 말에 관심을 보이는 일상적인 청중 앞에서 그 말을 반복했다. 단어 하나 몸짓 하나 억양 하나 바꾸지 않은 채로 그의 말은 2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연극 공연처럼 바뀌지 않았다. 집사의 프랑스어 오류가 딸의 오류만큼이나 프랑스아즈의 언어를 오염시켰다. 어느 날 집사는 게르망트 공작이 랑푸토 공중변소라고 부르는 걸 듣고 랑뷰토 씨가 무척 화를 냈을 단어가 피소띠에르가 아닌 피스티에르로 불린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유년 시절에 오라는 발음을 듣지 못해 계속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그 단어를 부정확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음했다. 프랑스아즈도 처음에는 거북하게 느꼈지만 결국은 그런 종류의 시설이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에게 없다는 점을 불평하기 위해 그 단어를 입 밖에 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겸손과 집사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녀는 피소티에르라고는 결코 발음하지 않고 간습에 조금 양보해서 피세트에르라고 발음했다. 뭐가 다른 거지? 피소티에르, 피세티에르. 프랑스아즈는 이제 자거나 먹지도 못했으며 집사에게 공식 성명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집사 역시 한층 더 이해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아즈를 괴롭히고 싶은 욕망이 종종 애국적인 기쁨을 압도하여 독일군에 대해 호의적인 미소를 띠며 얘기했다. 열기가 더해지겠는데요. 우리의 노련한 조르프 장군께서 해성 같은 계획을 세우시는 중이거든요. 프랑스아즈는 어떤 해성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교육을 받고 잘 자란 사람이라면 예의상 유쾌한 기분으로 대답해야 하는 그런 친절하고 기발하며 엉뚱한 짓에 속한다고 느꼈으므로 즐겁게 어깨를 치면서
그분은 언제나 똑같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로 눈물을 가라앉혔다. 그래도 그녀는 새로운 정육점 종업원이 직업이 그런데도 겁이 많은 소년이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년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녀는 전쟁 장관을 찾아갔을 것이다. 집사는 공식 성명이 완벽하지도 않고 또 프랑스군이 베를린에 진격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적을 물리쳤다 등등. 이라는 성명서를 읽으면서 그 전투를 새로운 승리라고 믿고 감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승전의 무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파리에 접근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또 집사가 공식 성명에서 전투가 랑스 근방에서 벌어진다고 했음에도 다음날 신문에서 후속 전투가 루이르 비콩트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우리 군이 그 근방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집사도 콩브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이르비 콩트란 지명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때처럼 눈 가리개를 쓴 채로 신문을 읽는다.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애인의 말에 귀 기울이듯 편집국장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싸움에 져도 만족하는데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파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격리 치료를 했지만 그래도 각기 상이한 두 시기에 걸쳐 질베르트의 편지와 로베르의 편지가 내게 전달되었다. 질베르트는 편지에서 대략 1914년 9월경 로베르의 소식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파리에 남고 싶었지만 파리 상공에서 끊임없이 행해지는 타우베 공습이 특히 딸에게 격렬한 공포를 유발하는 바람에 콩브레로 출발하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도망쳤고 기차가 콩브레까지 가지 않아 농부가 모는 수레 덕분에 10시간의 끔찍한 여정을 거친 후 마침내 탕송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의 옛 친구가 도착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좀 상상해봐요. 라고 그녀는 편지 끝머리에 썼다. 탕송빌에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리라고 믿고 독일 비행기를 피해 파리를 떠났는데 이곳에 온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바로 독일군이 라페르 근방에서 우리 군대를 물리친 후 이 지역을 침략했답니다. 독일 참모본부가 연대 병사를 이끌고 탕송빌 입구에 나타났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는 도망칠 방법이 더 이상의 기차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독일 참모본부가 실제로 예의 바르게 처신했는지 아니면 바이에른에 뿌리를 둔 독일의 가장 고귀한 귀족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게르망트 정신에 물든 효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베르트는 편지에서 참모본부 사람들의 완벽한 교양과 연못 근처에 자라는 물망초를 따러 가도 좋은지를 묻는 병사들의 완벽한 교양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훌륭한 교양에 그녀는 독일 장군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걸 약탈하여 영지를